그러니까 척추관하고 협착증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관 속엔 뭐가 있냐면 신경이 있어요. 우리 등에 신경관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신경관 속에 척추신경이 있고 그 속에 물이 있어요. 뇌척수액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신경이 뇌척수액 속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냇물에 보면 수초가 물속에 떠 있듯이 둥둥 떠 있는 건데 협착이 오면은 그게 이렇게 좁아지겠죠. 근데 신경 또랑이 좁아졌다 그러는데 그 또랑이 좁아지면은 수초는 그대로 있고 물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수초끼리 엉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관이 쭉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는 이런 관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좁아졌을 때는 이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은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 물이 좁아지니까 이쪽이 협착이 온 거죠. 그래서 뻐걱거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땐 덜 아프실 때 돌아다니실 때 다리가 저리고 먹먹하고 얼얼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척추관이 좁아졌는데 척추관 속에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정상일 때는 이게 물국수인데요. 잔치국수인데 이게 지금 협착이 와서 비빔국수가 됐어요.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나가는 길을 여러 개로 따집니다. 우리가 척추관도 있고 중앙부에 신경이 나가는 부위가 근데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크게 봐서는 척추가 내려가는 중앙 도로가 여기 있고 이렇게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추간공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추간공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속도로에서 본도로는 이게 척추관이고요. 예를 들면은 기흥, 수원 이렇게 나가는 톨게이트 나가는 게 추간공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분류지 협착이 왔다는 건 똑같습니다. 하수도도 오래되면 노폐물이 끼어서 하수도에 협착이 오잖아요. 막혔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도 계속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이 계속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그 관을 이루고 있는 주변에 있는 뼈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다 보면 이 관이 이렇게 넓어졌던 것이 서서히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협착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비후가 되면 비후, 두꺼워지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일 때 공식적으로 교과서에는 영어로는 intermittent claud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간헐적 파행이라 그래요. 간헐적이라는 거는 일정치가 않아요. 지 맘대로야. 파행. 다리가 좀 불편하다. 걷는 게 힘들다. 이런 뜻인데 그냥 쉬운 말로 우리 환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이게 귀신이 쓰여 있나? 가만히 있을 땐 멀쩡해요. 근데 일어나서 걸어 돌아다니려면은 다리가 저리고 먹먹하고 터져 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쉬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좀 털고 가면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시면 그래요? 그게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때는 뭐 20분, 30분 가고 어떤 때는 5분도 못 가요. 그러니까 간헐적인 거죠. 일정치 않게 걷는데 보행에 장애가 온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세고 디스크하고 추간판 탈출증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점들입니다.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는 일단은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은 척추관이 조금 넓어져요. 조금 넓어져서 잠깐 이제 숨통을 터주는 거죠. 그럼 그 신경이 눌렸던 신경이 조금 빈혈기가 있던 신경이 잠깐 숨통이 터지면서 다시 이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럼 또 다시 그 시간 정도 되면 또 다시 다리가 아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한참 가요. 가는 거리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다리가 그렇게 아프고 파행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를 혈액순환설, 피가 숨통이 트이는 혈액순환설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정확치는 않은데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자세는 좀 허리가 약간 구부정해집니다. 왜 구부정해져야 되냐면 허리를 뒤로 이렇게 피면은 척추관이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좀 구부정해서 척추관을 넓히려고 하고 가다가 이렇게 다리를 자꾸 칩니다. 저리니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반쯤 수그리고 자꾸 치고 하다가 조금 더 가다 좀 앉아서 이제 신호등이나 아니면 건물 앞에 있는 화단 이런 데 앉아서 좀 쉬었다 가고 이런 분들은 협착증 증세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에 협착증이 있는 환자를 그대로 두고 봤어요. 뭐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옛날 연구죠. 그대로 놓고 봤어요 했더니 러프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3분의 1은 좋아져요. 3분의 1은 그대로 가요. 3분의 1은 수술합니다. 논문 성격상으로는 3분의 1씩인데 왜 좋아지는지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무턱대고 그대로 있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자세 관리하고 인대 강화 운동, 근육 강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와서 MRI 좀 다시 한번 찍재요. 왜 그래요? 했더니 나 증상이 없어졌다. 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MRI 좀 찍어봅시다. 찍어보면은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거를 통증과 이런 거를 염증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운동을 하면서 튼튼해져서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착증 환자가 많은데 이 협착증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들이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강요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큰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꼭 수술해야 되는 병도 아니고 꼭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협착증이라는 거는 저는 단계론을 따지는데 모든 병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잘 지켜서 그 단계에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내가 증상이 있고 하면은 휴식도 취해가면서 자세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지내실 수 있으면 협착증이 있다 그래서 MRI에 척추관이 좁아졌다 그래서 이걸 굳이 넓혀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소염 진통제 이런 걸 먹어서 진통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하다 보면은 증상이 좋아지면서 적응이 돼서 또 잘 유지되는 분도 많아요. 대부분 제 경험적으로는 그런 선에서 유지되는 분이 반 이상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유지가 안 될 때는 이제 주사요법이라고 합니다. 주사 치료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약물을 써서 이제 척추에다 직접 주사도 놓고 뭐 시술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도 주사를 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서는 이제 조금 이제 심하게 증상이 있는 경우죠. 그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된다. 왜? 주사는 원인을 그대로 두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 통증만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주사 약 속에는 스테로이드라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이렇게 홍보 매체를 보면은 뭐 이거는 한 칼에 끝납니다. 2주 안에 끝납니다. 이런 질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단계에서 내려가든지 그 단계를 유지하는 게 최후의 보루인 수술을 피하는 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착증이든지 척추 기형이든지 전방전이증이든지 구조물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구조물이 아닐 때는 유압술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 지금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이 층수가 지금 삐뚤빠뚤하면은 어떻게든지 잡아주든지 아니면 기둥을 안에서 꽂아서 안 흔들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압수를 하는 방법은 이제 결국에는 나사를 받고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척추는 움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해 놓으니까 우회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회가 3년, 5년 후에 가면 흔들리니까 또 불안정해져서 또 협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압술의 가장 큰 단점은 나중에 위아래의 인접 분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압술을 안 하는 게 좋죠. 자연적인 치료로 가는 게. 그러니까 유압술을 안 하는데 무조건 안 하는 건 안 되거든요. 환자가 원한다 그래서 유압술 안 하면은 그건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식점 장사지. 짜게 해주세요, 맵게 해주세요는 주는 사람이지 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유압술의 기준은 뼈에 구조적인 변화가 와 있을 땐 유압술을 해야 된다. 뼈에 구조적인 변화가 안 와 있는 협착이나 이런 거는 유압술을 할 필요 없다. 제 기준은 딱 하나 그거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하면은 환자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수술할 단계가 이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비가 오도록 주사를 맞고 나서도 수술을 안 하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부터 주사 맞고 이러는 거는 미련 떠는 거니까 그냥 살든지 수술을 하든지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자꾸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줘라. 그러니까 마비라는 거는 이제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든지 발목이 안 움직인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 이런 때는 막혀진 게 심하니까 빨리 풀어줘야죠. 그다음에 너무 극심한 통증으로 있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럴 경우. 근데 협착증은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낫고 수술만 남아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아무리 환자분한테 얘기를 다 해도 환자분들은 자기 고집이 있으세요. 그래서 난 수술 안 할래 하면 끝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환자분이 선택을 하세요. 내가 어느 위치고 나는 수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면은 그땐 수술하시면 좋아집니다. 100%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고 80% 정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착증은 환자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가 자기가 결정할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하는 시기는 잘 조절해서 하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신경 구멍이 막힌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신경 구멍을 넓혀주는 거죠. 넓혀주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는 감압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감압을 시켜주는 건데 과거에는 맥눈으로 허리를 다 근육을 다 벌리고 들어가서 뼈 막힌 인대, 힘 두꺼워진 인대 이런 걸 다 걷어냈죠. 그리고 이제 닫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미경이라는 게 나오면서 현미경을 보고 하니까 절개 면적도 좁아지고 피도 좀 덜 나고 환자 회복도 빨라지고 했죠.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비교적 환자분한테 크게 위험하지 않게 만들면서 쉽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많이 고통스러우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은 요즘에는 고칠 수 있습니다.